오늘은 윤석열 탄핵 선고까지 저희가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사안별로 하나씩 나눠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김동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경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경정입니다. 오늘 청청 패션으로 오셨어요. 청년위원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년위원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청 패션을 오늘 하고 오셨습니다. 멋집니다. 네, 자 오늘 불팍 스페셜 오늘 댓글로 여러분께서 여러 의견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의견들을 보면서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옆에 조금 그 카메라를 조금 넓게 좀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나요? 제 옆에 제가 화이트보드를 좀 준비를 해놨고 이 화이트보드에 인물들을 좀 나열해놨습니다. 이 공통점이 좀 보이세요? 국민 화병 유발자라고 벌써 스포를 해주시긴 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역할들 제대로 못하는 사람. 네,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만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는 사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저기서 권성동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빼고는 네. 다 서울 법대 출신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경제관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네, 법대 서울 출신이죠. 법대 출신이시고 네. 이고 지금 다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야. 참 우리나라 서울 법대가 망치고 있는 모습을 네. 저분들을 보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분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사실 지능의 시대라기보다 재능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 서울법대 저는 그렇게 뭐 선호할까 싶긴 한데 모든 서울 법대생들을 네. 뭐 비판할 수는 없고요. 네. 제 가까운 처도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 김동완 의원님은 서울법대 아니세요? 저는 다른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학번 자체가 네. 법학과가 없어지는 학부제. 네, 마지막 해였어요. 네, 네. 제가 재수하는 바람에 법학과가 없어져 버린 상태로 입학을 했는데요. 네. 제 친구들도 서울대 법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특히 서울 법대, 그러니까 서울 법대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좀 뭐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서울 법대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서울 법대라고 하는 순간 본인은 이제 붕 떠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본인들은 일반 그 시민들과 그 호흡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특권층, 나는 저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 이런 특권 의식이 그 어린 시절부터 층층이 쌓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네. 일반 국민들과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저 네.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저런 사람들이 일반 우리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은 여기 스튜디오가 처음이시죠? 네, 처음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모신 김에 각자 지역구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느 분부터 할까요? 먼저 김동완님? 저요? 네네. 서대문 갑에서 왔습니다. 독립의 상징,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독립문이 있고 우리 또 많은 열사님들이 희생당했던 네. 또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 자리고요. 거기도 또 이한열 지역구군요. 열사의 또 연세대학교. 그 혼이 아직 살아있는 서울 서대문 갑에서 왔습니다. 서대문 갑. 네. 네. 그리고 모경정 의원님. 저는 지역구는 인천 서구병인데요. 서구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네. 검단이라는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검단. 검단이라는 곳이 여러분 정동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강릉 가면 정동진 가잖아요. 네. 해가 뜨는 곳, 네. 해가 지는 곳, 정서진이 있는 곳입니다. 정동진이 있고 정서진인데 정서진이 있는 지역구이군요. 검단이고요. 정서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나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검단 그렇구나. 정남진도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네. 지금 평균 연령이 그 동만 치면 34세 정도 됩니다. 야. 정말 젊은 모경정 도시이자 의원님 나이대의 분들이 주로 사는 거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다 원래는 검단 신도시 같은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아이들도 많이 있고 뭐 원도심 신도시 할 거 없이 저희 검단 지역은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젊은 도시입니다. 좋은 지역구네. 우리 김동완 의원님 지역구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살지 않습니까? 연희동도 있고. 약간 중간층이 조금 없어요. 좀 네. 대학가도 많아서 20대 그리고 갓 대학 졸업한 30대까지 좀 많은데 대학 중에는 어느 대학교? 연대, 이대가 크게 있고요. 이대, 서강대. 서강대 마포, 서강대는 마포에 있고. 속하는구나. 네. 추계예술대, 추계예술대, 추계예술대. 경기대 있고. 경기대 있고. 명지대는 아니고 명지대는 이제 김영호 의원님 지역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연희동도 있다 보니까 또 네. 젊은 분들도 많은데 대신에 약간 40, 50대가 좀 없고 좀 네. 오래 지역에서 사신 어르신들이 좀 많고요. 그 지역이 토박이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생각보다. 토박이가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2030이 약간 민주당에서 좀 멀어질 때는 어려운 지역이 좀 지난 대선 때 좀 그랬었고요. 네네. 좀 그래도 많이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지금 2030 네. 지지율도 많이 올라와서 네. 전 두 분 근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21대 국회는 코로나 저희가 세대라 어허. 지역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년을 못 다니고 3년 차에 다니니까 주변에서 얼굴도 안 비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이번 22대 초선들은 내란 세대잖아요. 내란이 다가온 세대라 좀 지역 다니시기 쉽지가 않을 텐데 지역 활동들은 좀 간간히 하십니까? 오늘도 산악회 시산제가 있어가지고 다녀오시고 네, 강화도까지 가서 인사드리고 광화문 걷기 하시고 네, 행진 또 해야 돼서 12시에 네. 왔습니다. 들어오셨는데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지역 일정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혼란을 틈타서 지역 행정을 하는 저희는 인천시장과 네. 서구청장이 다 상대당 네, 국민의힘이구나. 네. 여러 가지 결정들을 이 혼란을 틈타서 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 네, 부분을 싸우기 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작전회의도 하고 투쟁도 좀 하다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늘 토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제 공지를 드렸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송 끝나고 나서 요즘 이제 JTB 전라북도 방송이나 뭐 다른 데서 방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서를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직위원 판사의 구속 취소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 유튜브 방송이나 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방송사에서도 과연 이게 직위원 판사의 계산법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 체포 적부 심사는 때와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날과 날로 계산하던 기존의 방식을 떠나서 이 계산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뭐 표를 그려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불팍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별도 편집을 해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봤는데 먼저 그 CG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화면을 하나, 만료 계산법, 네, 그걸 하나 좀 띄워주시면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체포 적부 심사는 10시간 32분 제외를 하고 구속 실질 심사는 3일을 제외하고 구속 만료 일자가 저렇게 나와 있고, 직위원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계산법을 좀 독특하게 적용을 해요. 저렇게 체포 적부 심사 3시간 32분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동훈 처장이 최근에 그 법사위에 나와서 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저렇게 비교가 됩니다. 자, 두 분은 저기에 대해서 뭐 많은 그 뭐 이론을 차치하고 기존의 관행들도 있었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동호 의원님은 뭐 어쨌든 우리 당의 율사 출신이신데 제가 한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네. 정치인이 됐는데요. 네. 단 한 번도 저런 주장을 했을 때 판사가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네. 바로 어떤 그거에 대한 반박 논리조차도 만들지 않고 네. 기각하고 그 주장을 무시해 왔던 게 네. 지금 재판 실무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변호사들도 굳이 저런 것까지는 따지지 않는 관행처럼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일반 그 형사 사건에서 절대 주장도 할 수도 없고 주장했더라도 판사님한테 완전 뭐 속된 말로 하여튼 야지를 먹는 수준의 네네. 그런 주장을 한 건데요. 그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계산해서 받아줬다라는 네네. 것 자체가 정말 특권층을 위한 법이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조금 있다가 또 계산을 하겠지만 그 계산마저도 틀렸습니다. 계산마저도 이렇게 틀리게 한번 화면 좀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네, 계산마저도 이렇게 틀리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한 것은 이것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거기에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그 근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되고요. 실제로 네. 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보면 거의 결론은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법리나 사실관계를 끼워 맞춥니다. 네. 끼워 맞췄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안 가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서 끼워 맞춰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이거를 한 달 넘게 잡고 있었다. 저런 식의 본인의 주장을 판사가 할 거면 진즉 저기에 대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안을 한 달 이상 가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정말 거의 재정법 수준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 저런 직위원 판사의 계산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일단 직위원 판사의 그 계산법과 현행법 계산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날과 시간인 거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형사소송법을 다들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 직위원 판사가 계산한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번 사건 자체가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얼마 걸렸든 간에 판사로서 분명히 본인의 양심에 맡기고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네. 가장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법에서 첫 번째 예외가 나왔다. 첫 번째 다른 내용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에서 이것은 분명히 직위원 판사뿐만 아니라 직위원 판사를 둘러싼 어떤 거대한 암흑의 세력이 움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직위원 판사 저희가 그 떠돌아다니는 네. 그 사진을 가져와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국민 화병 유발자 순위.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댓글에도 여러분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해서 국민 화병 유발자 5 오늘 한번 순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윤석열이 제일 화병 유발자죠. 그래요. 아무리 직위원 판사 나머지는 그러면은 뭐 추종자들에 불과하고. 근데 우리가 어차피 네. 뒤에 있는 사람들 막 밀어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건 일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1등을 일단 1등에다 일단 넣어놓자. 넣고. 지금 상태에서는 예. 요 사안을 다룰 때 직위원 판사가 국민 화병 유발자 1위다. 근데 유발이라는 단어를 감안해 볼 때는 유발. 1위일 수 있어요. 이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헌재에서 사실 선고를 이것 때문에 미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4일쯤 선고가 났을 거다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고 윤석열이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상상을 했던 그 당시에 그 불안감 이런 것도 없었을 거니까. 참 진짜.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그 체포시키고 구속시켰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추운 겨울날에 눈 네. 맞아가면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체포시키고 구속시켰는데 그것을 단순히 그 뭐 날짜냐 시간이냐 이런 걸 계산해서 그것도 네.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그렇게 네. 풀어줬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뭐 화병 유발자 1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 하나 더 붙이면요. 직위원은 두 번 우리를 화병을 유발을 시킨 게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 나눈 그 내용이고 네. 두 번째는 보통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 오류에 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네. 인용을 하더라도 네. 다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을 그렇죠.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죠.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이나 우리를 화병을 유발시켰다 생각합니다. 뭐 어디 들리는 소문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 속된 말로 좀 겁을 좀 먹었다. 뭐 이런 소문도 좀 들리긴 합니다. 그럴만하죠. 본인이 몇 년 전에 했던 구독 네. 목록도 나오고 하니까. 네. 원래 판사라는 직종이 처음에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내 말이 맞고 내가 뭐만 하면 그냥 정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민들의 힘에 부딪혔을 때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지금 본인도 아마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직위원 판사의 특이한 계산법에 의한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검의 심우정이 해괴한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하시게 된 배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심경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긍하십니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기가 차네요, 기가 차. 네. 다시 봐도 화납니다. 다시 봐도 화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였나요?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도주 원조죄 이거를 추가 고발 검토한다라는 조승래 수석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 아니군요.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용우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네. 발언을 했죠. 이게 당 법률위에서 그럼 진행을 하는 거겠네요. 네네. 네, 형법상 도주 원조죄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추가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자, 근데 특수본을 저렇게 대검에서
지휘를 할 수가 있나요? 특수본은 원래 그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대검 예규상으로는 대검 이제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없게 돼 있죠. 네. 그것을 지휘한 것을 뭐 떳떳하게 밝히는 거 보면 충분히 수사 들어가면 직권을 남용한 게 명백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까지 이제 리스크를 감당하고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뭔가 단순히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뭔가 본인들 스스로가 드러나지 않아야 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뭐 비화폰이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경호처장을 그렇게까지 비호하면서 구속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본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윤석열을 줘서 오히려 증거인멸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저희가 윤석열이 석방되는 데까지 저희는 이제 탈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법적 탈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법적 탈옥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선 이 재판사의 판결 그리고 검찰이 우왕좌왕하던 그 시간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그리고 27시간 만에 즉시 석방을 하고 윤석열을 그리고 12일이 돼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와서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검찰이 다시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 참 이 과정을 다시 보면 볼수록 이제 열받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탈옥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가지고 이건 불법 석방입니다. 불법 석방이죠. 이거는 정말 탈옥을 모의한 거예요. 그럼요. 네. 석방 지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미 다뤄지긴 했습니다만 네. 문서로 네. 원래 다 사법 절차는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서가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 지휘를 했고 네. 기본적으로 7일 동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7일 동안은 이 효력이 함부로 풀릴 수 없다. 너네가 즉시 항고를 하던가 아니면은 석방 지휘를 하던가 아니면 포기서를 내라 이런 네. 시간인 건데 네네. 그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맘대로 석방 지휘를 없이고 풀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느 범죄자에게 어느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상황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아까 뭐 본안에서 따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본안에서 따지겠다. 본안에서 이런 내용 안 따지지 않나요? 이거 그렇죠. 본안에서는 네. 뭐 구속 취소나 이걸 따질 수도 없는 그럼요. 거죠. 만약에 유죄 판결 났을 때 이 사람의 구속 기간을 그 징역에 포함되냐 마냐냐 그 정도에서 논의할 문제지 무슨 네. 본안은 내란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 그걸 다투는 건데 구속 취소의 네. 적법성을 거기서 본안에서 왜 다투냐. 네. 저는 그래서 박세현 특수본부장한테도 좀 매우 실망이고 전 여기에 6기가 있으면 거기다 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 박수현. 네. 그 그분에게 일말의 희망을 우리가 살짝 가졌었죠. 심우정과 지금 열심히 대치하고 네. 이 석방지를 못하게 하고 즉시항고를 하는 세력이다 또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일말의 희망도 가지지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누구가 그거 뭐 희망 얘기하길래 뭔 희망이 있지? 저기 어차피 한동훈 라인이고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 치려고 하다가 지금 윤석열 지금 라인한테 맡긴 건데 그럼 자기들끼리 뭐 집안 싸움에 불과하지. 우리가 뭐 누구 응원하고 말고도 아니고 검찰은 네. 지금 이 행태를 보면 해체해야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하고 거기서 뭐 좋은 검찰 있고 나쁜 검찰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근데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이번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인해서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들을 부정하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빠른 대선이 벌어지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없고 일단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심우정은 결국에는 검찰 조직을 끝장내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심우정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자, 많은 분들이 순위를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여기는 몇 위로 올릴까요? 지기현 판사하고 심우정 총장. 지기현보다 나쁜 것 같습니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지기현보다는 훨씬 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 조금 저희가 한 100번 양보해서 아차! 네. 라고 하더라도 심우정은 이건 고의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지기현은 내가 이렇게 대충 하고 했어도 즉시항고 통해서 상급심 받을 수 있잖아 라는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우정은 그 관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나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럼요. 그 특수본에 대한 지휘를 해버렸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기현 판사가 더 높다라고 아, 더 생각해요. 나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왜냐 검찰이 뭘 믿고 이렇게 검찰 독재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판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검사들이 아무리 명장을 불법하게 쳐도 그것을 네. 판사들이 기각을 시키고 그 네. 위법성을 잘 판단한다면 검찰이 이렇게 득세하지 않습니다. 네네. 원래 재판사가 검사를 견제하도록 하는 기능인데 그것을 아예 포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더 위법하고 더 좀 불법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캐스터님 그러면은 댓글 반응을 좀 살짝 참고해서 네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댓글에서는 심우정을 아주 압도적으로 1위로 밀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일단 그러면 네. 심우정 총장을 1위로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야, 근데 옆에 있으려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표정도 뭔가 킹받게 하는 표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법을 좀 왜곡하고 스스로 직권을 남용하는 고위공직자 처벌 방법, 이게 도대체 왜 없냐, 다들 좀 답답해 하시는 것도 같아서 지금 이 시기에 공수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수처 흔들기가 좀 심화되는 것 같아서 이 관련된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법절차의 오동훈 공수처장이 원칙에서 한치의 바뀌었어요.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그 명령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이 우리 공수처라는 어떤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단호해요, 단호해요. 이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사실 여러 차례 저희가 오동훈 공수처장의 발언들을 봐왔는데 이 어느 단계를 딱 가니까 오동훈 처장이 굉장히 뭔가 결의에 찬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분일 텐데 진짜 공직자들이라면 저런 자세를 가져야죠. 지금 내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네. 모든 공직자들이 사실은 그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뭐 안 볼래 안 볼 수는 없었겠지만 그렇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저런 자세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한 마음을 내어자는 게 당연한데 네. 오히려 그 오동훈 공수처장만이 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응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참 지금 현재 상임위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운영이랑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운영하고 행정안전. 네. 저는 산자중기위에 있습니다. 산자중기. 요즘 부처들과 상임위장에서 만나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뭐 현안 질의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이고요. 아이고야. 거기 여당 간사가 박성민 의원입니다. 아이고야. 아예 뭐 그냥 손 놓고 있고요. 손 놓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부처는 좀 잘 굴러간 느낌도 있고. 네. 워낙 뭐. 저는 엊그제 저희 상임위 내에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된 감사 맞아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법안 처리도 있고 해서 현안 질의를 했는데 장관의 태도를 보고 야, 이들이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바뀌지 않았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고압적으로 의원들에게 대들고 자기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 참 왜 이런가 했는데 오동훈 처장은 보고 있으면 같이 윤석열이 임명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따박따박 해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댓글에서도 공처장에 대한 응원의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공수처장이 저런 결기를 보이는 것과 좀 연결시켜가지고요. 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네. 지금 경찰청 차장이죠. 네네. 거기도 원래 사실 비슷한 태도였어요.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다 네네. 비슷한 태도였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좀? 내란 이후에는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될 말을 하고요. 아무리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박을 해도 네. 필요한 말들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분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냥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주기만 해도 네네. 그것만 해도 된다. 공무원으로서 중립만 잘 지켜도 된다. 그런데 보면 중립조차 못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죠. 네. 자, 이제 가장 끔찍한 장면이 사실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을 감옥에 가둬두고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헌재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 갑작스럽게 윤석열이 퍼레이드를 연상시키는 장면, 어퍼컷을 하면서 대선인 줄 알았어요. 네. 이 구치소로 걸어 나오는 그 장면들. 저희가 요거는 좀 끔찍해서 영상은 아예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윤석열의 석방. 이게 진짜 윤석열 저희가 윤석열 석방 직후에 관저 정치가 실질적으로 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조용하던데.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이 비공식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겠다라고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저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을 받는다라는 명분 하에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에 이제 본인 다음 선거 또는 이 탄핵 관련돼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정도 이야기만 하고 있지 네. 국민 민생을 챙기는 보고는 일절 받지 않고 있을 것이다. 네네네. 아, 근데 이 상황에서도 보니까 그 윤석열을 또 예방하는 기사들이 막 나왔었어요. 저희가 윤석열을 예방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나눈 걸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긴 했었는데 그 관련 기사가 있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그 예방하니까 생각나는데요. 한참 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 안 당하고 싶어서 관저에 틀어박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 한 40명 정도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윤석열이 들어와라 식사 같이 하자 밖에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했는데 의원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아. 저는 그때 그 국힘 의원들의 본의를 알게 됐어요. 네.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네네. 들어가도 아무 문제는 없었거든요. 심지어 윤상현 같은 사람 들어갔고 네네. 그냥 극우 또는 열혈 지지자 윤석열 지지한 사람들의 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가서 나 여기 왔었다 정도 네. 얼굴 도장 정도 찍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국민 화병 유발자 윤석열 여기는 뭐 아유. 논할 가치가 없긴 한데 논할 가치가 없긴 한데 여기는 몇 위로 놔야 될까요? 국민 화병 유발자. 저는 맨 앞으로 당연히 맨 앞으로 네.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얘는 일단 좀 맨 앞으로 가서 좀 두드려 맞게 해야 되겠다. 네, 영순위가 있으면 영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을 보면서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제작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각이 난다. 이거를 며칠 전인가 보니까 어느 최강욱 전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던가요? 뭐 바이마르 공화국 얘기를 하던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실은 사법 권력들을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했던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세계 대공황도 있었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나치 히틀러가 나타났었는데 그 히틀러가 실은 그 일종의 쿠데타를 뮌헨에서 일으켰었습니다. 네.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검찰과 법원이 히틀러에게 매우 관대한 처방을 내리면서 실질적인 나치주의가 탄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쿠데타 면허를 준 거네요. 그렇죠. 면허를 주면서 히틀러는 얼마 안 있다 나와서 맞아, 석방됐어요. 석방돼 가지고 나와서 본인은 당을 만들고 했죠. 자신 있다라고 해서 나치. 그러니까 이게 내셔널 소셜리즘의 이제 독일식 발음이란데 국가 사회주의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힘을 얻고 가는데 그때도 사법부가 대단히 크게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줬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 상황들을 보면 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나치주의는 극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극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헌재가 그리고 사법부가 정말 정신들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뭐 사법부를 압박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 없지만 원래 모든 독재 정점에서 이용당한 게 사법부였죠. 뭐 김대중 네. 대통령 역시도 사형 그렇죠, 판결을 받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 독재 정권에서 모든 그 지금 재심 사건이 올라오는 것들 다 사법부에서 다 정상적인 판결로서 그분들이 네. 사형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겠지만 그들의 판단이 마치 뭐 신성하고 그들의 네. 판단이 최종적인 정의인 양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도 이 건을 계기로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요. 요즘 이제 윤석열을 보면서 히틀러를 생각한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배경조차도 그 당시하고 아주 매우 유사해서 저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압도적인 1위 국민화병 유발자 1위 윤석열입니다. 자, 저희가 윤석열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윤상현. 윤상현과 나경원 이 두 분이 또 저기 구민가 어딘가 방문을 한 것 같던데 가가지고 뭐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요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걸 넘어서 가지고요. 네. 국회의원 제명을 시켜야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국힘 심각해요. 4명 중에 네. 제일 가운데는 추경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 추경호가 내란을 어디로 갔지? 해서 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그렇죠. 거의 공범 수준인데 거기는 정말 그 사법적 처리를 해야 돼. 저는 가끔 국회에 나와서 본회의 나와서 표결하는 거 보면 소름 돋습니다. 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우리 네. 국회의원들을 다 그 처단하려고 하는데 협조한 인물이 어디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그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은 저희가
늘 본회의장에 나가서 발언을 할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는데 동료라는 말도 아까워요. 맞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동료란 말도 너무 아깝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네 사람 플러스 한 사람 정말 동료란 말이 아깝습니다. 구미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를 했네요. 나경원. 네, 오늘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 두 사람 위헌적인 발언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먼저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선 중진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 선봉에서 온 윤상현 의원은 돌연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여소야대 상황은 그대로니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똑같은 192석의 거대 야당을 접하면서 어떻게 국힘이 이르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대통령 불법 감금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내랑 공작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한테 좀 개인적 감정이 좀 있어요. 왜요? 제가 이제 7년도에 12월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그때 이명박 정권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언론 장악 시도입니다. 그 방송과 신문을 겸용하게 해서 조중동 매경 이런 이제 주요 보수지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종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법안 나경원 의원 발의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개인적 감정이 좀 강하게 있고 뭐 빠루 사건도 유명하지만 빠루요. 네, 빠루 사건도 유명하지만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민주주의 얘기하고 뭐 사법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 피가 거꾸로 솟아요. 한때는 그 당대표 나오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못 그러니까요. 나오고 그렇게까지 자존심도 막 상하고 했는데 또 이제 와서는 또 저기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뭔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해대고 있는데 보면 참 저도 왜 저러나 좀 싶기도 하고 뭐 이해도 되지도 않고 정말 저는 당연히 당권 싸움이라고 봅니다. 네. 당권을 두고 싸우더라도 그건 당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네. 당권을 두고 싸우더라도 국가 또는 헌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게 이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윤상현 의원이 뭐 국회 해산 이야기하던데 네. 우리가 뭐 유럽의 어떤 나라도 아니고 국회를 해산할 어떤 헌법적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발언 네. 아닙니까? 근데 해산하고 다시 선거해서 우리가 200석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냥 해산하고 헌법 개정까지 쭉 나가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어디 말도 안 되는 지금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총선을 다시 치러보면 국힘당은 50석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부정선거 이야기하겠죠. 얘기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본인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란 이야기가 저렇게 강력하게 힘을 얻어서 뭔가 동조 세력들을 만들어내는데 실제 총선에서 쪼그라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활개를 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인용이 나고 나서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적어도 4조각 정도 난다고 봐요. 적어도 4조각 난다.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일단 지금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당권 경쟁을 지금 미리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중에 전 4조각으로 나눠지든 2조각으로 나눠지든 상관이 없는데 제발 극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정말 극단적 해결주의 방식의 사람들이 한 군데 좀 뭉쳐서 그냥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장 좋은 방식.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표방 그리고 중도 보수 표방이 굉장히 그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좌측이 중도 보수 영역까지 넘어와 줘야 저쪽에 극으로 넘어갔던 세력들을 버리고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합리 보수 쪽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그 중간에 교집합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정치 경쟁을 해야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는데 정치가 정쟁만 하면은 국민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정쟁보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야 되는데 저들 보고 오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먼저 중도 보수로 넘어가서
저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분명히 생겼을 것이다. 저는 이번 21대 대선이 조기에 펼쳐진다면 이번 대선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를 좀 해보긴 합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역사적으로 없었겠습니까? 근데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반성과 반성차를 거듭하면서 그런 결론에 다 다다른 게 2025년의 민주당이다 생각을 네네. 해요. 충분히 민주당이 발전하고 있고 더욱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그거의 뭐 표상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더 잘하고 더 많은 국민들을 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 지지자들 의회 난동을 부렸지만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만큼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정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더 숙고하고 더 고민하고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네. 필요가 있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또 그런 생각에서 우리 중도보수라는 우리 정체성을 또 새롭게 정립하셨고,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대중정당입니다.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닮은 것이 우리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한 모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중도 보수라고 불리는 모습이라면 네. 민주당이 그것도 역시 담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이고 진짜 그 이재명 대표께서 항상 그 모경정 의원하고 저는 지난 20대 대선 때 한차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수행 그렇죠. 비서를 해서 제가 수행 실장을 해서 차에 타면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조수석. 옆에 조수석에 모경정 의원이 앉아 있고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당시 대선 후보로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이야. 앉아서 이렇게 한 차를 타고 저랑은 이제 128일간 같이 전국을 떠돌았던. 돌아다녔구나. 재밌었는데 그때. 재미는 있었는데 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제가 김포의 그 당원결의 대회 강연을 갔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혹시 기억나요? 당시 대선 마지막 선거 날이 3월 8일이었는데 네네. 3월 8일 홍대에서 마지막 맞습니다. 일정이 있었고, 홍대 버스킹장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에 이재명 후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10몇 분간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무슨 생각을 할까? 내일 만일 개표를 했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앞으로 당할 일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당선이 되고 나면 또 변방에 있던 장수가 대통령까지 되는 거라 본인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머리가 복잡하겠다는데 저는 시간 넘을까봐, 선거법 위반될까봐 막 조바심이 나고. 실무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에서도 우리가 그때 3월 8일 선거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선거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렸는데 많은 당원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지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이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현재 결정이 안 나오고 있어서. 위해서라도 져서는 안 되죠. 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잘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꼭 이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들. 자, 이 세력들은 몇 위에 올릴까요? 일단 다른 경쟁자가 너무 세서요. 그렇죠. 여기서는 가장 뒤에 넣어야 일단 되지 않을까요? 뒤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4명이서 팀 짜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나머지가 너무 다 세서. 나는 이 권성동 대표, 사실 제가 이제 최고위 발언에서 권성동 대표를 자주 때리는데 권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네,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이런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미우세요? 저희가 뭐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를 텐데 모경정 의원께서는 이 넷 중에서 도대체 지금 가장 제일 미운 사람은 권성동이고요. 네. 제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윤상현이라 생각해요. 윤상현. 그 권성동, 권영세 2명은 그래도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런지 네. 공식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어떤 행위를 안 하는 딱 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상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윤석열이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윤석열의 입처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이다. 대정부 질문이나 여러 가지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도 누가 그러던데 역시 전두환의 사이다. 그때 발끈해가지고 쳐다보는 거 그때 보셨나요? 근데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 그렇게 그렇죠.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번 그 댓글로도 한번 여쭤봐 볼까요? 1번은 권성동, 2번은 윤상현, 3번은 권영세, 4번은 나경원. 자, 그래서 권윤, 권나, 권원, 권투 이렇게 나눌게요. 권성동은 권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가장 지금
국민 화병을 유발하고 있는 의원 한번 순위를 한번 여러분 찍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별명이 있잖아요. 자, 권성동 1번, 윤상현 2번, 권영세 3번, 나경원 4번. 우리 방송이니까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댓글이 모아지면은 소개를 해드려요. 아, 압도적인 권성동이네. 권성동이 압도적. 윤상현도 좀 많이 나오는데. 권성동 의원이 소위 본회의장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소위 꼰대 같은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아, 그 사석에서도 그래요. 그래요? 사석에서도 뭐 목욕탕 이런 데서 만나면은 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목욕탕에 갔더니 뭐 요즘에 MBC만 틀어놓는다. 제가 말하는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TV조선하고 채널 A로 화면 돌리는 거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화가 나니까 MBC로 틀어놓는 건데 마침 뭐 그 암묵적으로 YTN이나 연합뉴스 TV를 뜨는 게 무슨 그 안에 법칙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거기 앉아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 욕탕에 앉으면은 전부 다 TV조선 틀어요. 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십시오. 오경정 의원도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 요즘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저도 한 번씩 갑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당의 지도부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 지도부들이 많이 와요.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하는 얘기랑 또 나와서 하는 얘기랑 다르다던데 안에서는 뭐 윤석열 끝났다라고 막 그런 얘기들 뭐 좀 터놓고 하다가 또 네. 나와서는 막 이렇게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그 가끔씩 듣는 정보들이 뭐냐면 서로의 통화들이 좀 들려요. 서로의 통화. 그리고 본인 그 정당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칸막이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 옷 넣는 공간들이 네. 칸막이 역할을 하니까 서로 안 보이잖아요. 옆칸에 네.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칸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요. 그래서 정보를 취합하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긴 합니다. 확실한 건 뭐 안준호님도 운동 거기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권성동 뭐 이런 분들 운동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업무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자주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있는 느낌이에요. 윤상현 의원은 그 자기 패턴이 있어가지고 네. 운동을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런닝 하면서 그렇구나. 계속 뭐 어딘가 계속 전화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요. 권성동 대표는 꼭 나타나는 시간 뭐 7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아침 7시 때. 네, 그때 목욕하러 오고. 네. 권영세 의원은 제가 봤을 때 한 오후 한 4시, 5시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자주 가는 거네. 제가 자주 가는 거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상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헌법유린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이거를 이 차성환 전 판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할 만큼 이제 최상목 대행 저희가 좀 마지막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우선 그 상습적인 거부 행사를 한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소개를 먼저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또 했죠. 네. 저 내용들을 좀 보면은 저희가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을 남발한다는데 거부권 남발이 탄핵을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번 보시죠. 24년도 12월 31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네 번째 이제 특검법을 거부를 하게 되고 25년도 들어가지고는 1월에만 3번 그리고 3월에 최근에 명태균 특검법까지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거부권 행사가 25차례 있었어요. 한덕수 거부권은 6차례 있었습니다. 최상목 거부권은 8차례 있어서 총 39번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이런 정권이 있질 않았어요. 네. 아까 뭐 윤상현 의원이 국회를 해산하라 192석 계속 야당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흔히 말해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누군 여소야대 안 해본 줄 아나. 원래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고 네. 그리고 그때 집권 여당이 해야 될 행태와 그런 네. 자세가 있는 건데 그런 자세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 결국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건 거부권밖에 없는데 네. 거부권마저도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나서 또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입법권을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는 거죠. 최상목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라고 얍삽하다고 해야 될까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헌법상의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해오는데 그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정작 본인이야말로 헌법재판소가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본인이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은 다 어겨가면서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진행돼서 내려진 결정마저도 어기는 이런 위헌적인 인물이 어디 감히 헌법이 어쩌고저쩌고 위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언급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얍삽하고 야비한 네.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상목의 공식 직함이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네. 경제부총리 최상목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권한대행 짓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손바닥 한번 검사해봐야 돼요. 왕자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왕놀이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떤 외신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된 날 본인이 기뻤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이야기를 하면서 네. 거기다 기뻤다 이런 이제 인터뷰.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상목 그 고난대행이 나도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난가병이라고 하죠. 난가. 대통령이 난가. 이번엔 난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요즘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놨는데 이 최상목 대행을 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뭐랄까 진짜 우라병이 터진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검찰 캐비닛 속에 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네.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최근에 뭐 한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철규 건도 나오고 뭐 네. 이런 것도 보면 어디서 캐비넷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다. 근데 얘네들도 지금 본인들의 지금 검찰에서 캐비넷이 다 본인들의 범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박근혜 정부 때 미르재난 설립에 깊게 관여했다라는 그렇죠. 게 거의 정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검찰에서 다 들고 있을 텐데 그런 게 무서워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네네.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짧게 덧붙이면요. 이 사람이 기재부 장관이잖아요. 네. 원래 우리나라는 기재부의 권력과 권한이 어마어마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 기재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윤석열 권한대행을 하면서 본인이 물려받거나 본인이 유용하고 있는 그 네. 검찰의 권력까지 네. 그 교점에 있다라는 지점에서 네. 최상목이 아주 신이 났죠, 아주. 이 최상목 대행 관련된 그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게 작년 좀 시간이 됐는데 박근혜 미르재단 설립의 행동 대장이었다. 그렇죠. 라는 취지의 기사가 올라와 있고 그 당시 이제 화까지 내면서 미르재단 출연을 독촉한 것이 최상목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요거 당시 한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최상목이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다. 네. 어떻게 저리 빠져나갔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줬겠죠. 그렇죠. 그런 네. 게 지금 다 남아서 지금 경제부총리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또 그런 발목을 잡아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사람을 경제부총리에 앉힌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실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경제 관료로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계속 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자, 몇 위 올릴까요? 저는 1위에 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1위에 올려야 된다. 그래도 윤석열 밑으로는 해야죠.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네. 윤석열은 행동대장 같은 거예요. 조폭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누구 대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대장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뒤에서 최상목 같은 이제 보스가 네. 내가 다 뒤에서 처리해 줄게 걱정 마. 그러면서 헌법도 무시해, 입법권도 무시해, 모든 네. 걸 무시하면서 지금 다 뒤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질적인 배우이자 실제 현재 실세다. 그래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최상목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이 이견 있으신 김동원 이견 있으신. 그래도 윤석열 미치죠. 그거 하려면 김건희가 와야죠. 김건희 정도는 와야 된다. 눈에 거슬리는 게 왜 김건희가 빠져있나. 국민 합병 유발자 1위는 김건희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요즘 안 보이니까 살짝 덜 합병 유발자예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보면은 최상목은 댓글에는 2위가 상당히 많네요. 2위. 네, 그래도 내란 숙의 윤석열을 넘어설 수는 없다. 2위 정도로 뭐 정리를 일단 한번 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합병 유발자 이렇게 저희가 5 순위를 좀 정해봤습니다.
헌재는 언제쯤이면은 선고 일정이 나올까요? 아직 소식 들리는 게 없죠. 네, 뭐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네. 아무도 소식을 알 수 없다. 제일 먼저 본인이 알 수 있으니 본인이 밝히겠다 했으니까 네. 사실은 나머지는 다 거의 추측의 영역에 있고요. 근데 네. 추측을 하자면 원래 2주 내로 했던 게 변론 종결을 2주 내로 했던 게 관행인데 지금 그것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게 최장기 특히나 우리가 내란의 현장을 모두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뭐 특별히 뭐 수사에서 밝혀내는 게 아니라 네. 그 개헌 포고령 그 위헌적인 개헌 포고령도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받고 직접 듣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것은 조금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적어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그 보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동안에는 헌재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평의 없이 탄핵 심판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래서 평의는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당일에도 통보를 하고 선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에 네. 탄핵 선고가 되고 나서 좀 네.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였나요? 아무튼 경찰 버스를 막 넘어가려고 하고 심지어 경찰 버스 하나를 탈취해가지고 네. 그 버스를 운전해서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몇 분이. 아, 그랬나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그런 네. 상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뭐 하루 전에 갑자기 발표하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며칠 전에는 발표를 해줘야 네. 언제 선고가 있는지를 발표해 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언제 하는지가 아니라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거 걱정들이 아니겠어요? 좀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좀 듣긴 들었습니다. 당연히 네. 될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시기를 굳이 따져봐라라고 하면 지금 안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3월 26일 이후를 계속 협상지를 누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네. 제가 의총에서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다. 제가 한번 갑작스럽게 의총 현장에서 발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한덕수 선고가 있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하는데 한덕수 선고를 통해서 뭔가를 좀 뒤집어 보려고 한다라는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태에서 들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출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는 같고 저는 그래도 살짝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란 수계에 대한 선고를 할 때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는 경우에 벌어질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또 5가지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 인용이 되더라도 윤석열을 파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우려를 좀 빨리 좀 잠식시키고 헌재가 좀 빠른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기각이나 각하될 염려는 0%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다만 시점을 좀 늦게 하는 게 정치적 의도가 좀 네.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네. 아무리 정치적인 무슨 개입 할애비가 와도 이것을 기각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 법 제도 시스템상 우리 네네. 헌법 질서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좀 지연시키는 건데 네. 단지 기록 검토나 이런 게 좀 법리 검토 늦어져서 지연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만약에 그런 외부적 작동으로 인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다음 주 내로는 로드맵을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선고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저희 의원실에서 예측을 다 한 명씩 해보겠어요. 그래요? 어, 젊은 의원실 좀 다르네. 네, 목요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목요일. 네. 그래서 일단 한덕수 관련된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 정도에 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를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헌재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고 저는 애쓰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께서 뭐 여러 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데서 이제 그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긴 할 텐데, 사실 모든 정보는 국회로 오기 때문에 국회로 오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실은 지금 헌재 측에서 오는 정보들은
금주 한 목요일 수요일쯤부터는 거의 끊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판결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현장 어땠습니까? 광화문은? 갔다 오셨죠? 네, 네네.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주셨고 네. 많은 뭐 화도 나고 분노에 차 계시지만 그래도 정말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한 느낌이었고요. 특히나 제가 그 예전에 윤석열 체포 집회를 갔다가 네. 구구 집회에 참여하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그들의 이 사납고 무서운 모습과는 달리 우리 지지자들 그 젊고 파릇파릇하고 또 막 그 힘차게 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토대로 아직은 밝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일부러 그 광화문 집회의 양쪽을 다 가봤어요 오늘. 일부러 지난번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요. 네. 다른 점이 크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네. 세대 구성비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쪽도 뭐 청년 나왔다, 청년 많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네. 그거는 구호에 불과하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많이 나와 계시는데 심지어 어떤 어르신이 본인 스티커를 붙이는데 네. 20대에다가 본인이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것도 한번 그것도 기사에도 나온 적이 봤어요.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진영이 있던 집회에는 정말 아이부터 네.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양하게 이게 전 국민이 다 나왔구나, 네. 전 국민의 축소판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집회 분위기가 좋았고 그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미래도 달려 있지만은 정말 대한민국 앞에 그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갈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때 집회 끝나고 가다가 그 성조기 꽂은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부축해서 그래요? 계단까지 제가 이거 부축하고 가면서도 네.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나 알면 큰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고개 숙이고 한번 부축.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가다가 청년 부축 좀 해주세요. 네네. 메가커피에서 키오스크를 쓰시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성적이 꼭 계신데 제가 다 해드렸어요. 아이고, 저는 더 웃긴 장면 봤어요. 요즘 우리 지지층들도 태극기, 저도 이제 태극기를 네네. 달고 있지만은 태극기 들고 다니잖아요. 횡단보도에 뭐 저희 지지층으로 보이는데 태극기를 들고 이제 집회 참여를 하려고 서 있었더니 그 성족이랑 태극기 꽂고 오신 분들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다들 저분들이 착각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집회에 참가하는 그 어르신들도 문제지만 그 좀 어르신들의 나약한 그런 정신 세계를 침투해서 네. 정광훈 같은 그런 사이비 목사들이 그렇게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이에 정광훈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이 시스템 자체가 큰 네. 문제고, 그런 것을 빨리 잡는다면 그런 갈등의 요소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뭐 이제 신천지가 지난 20대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보도들이 뭐 CBS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종교는 딱 종교 정도에서 그쳐야지 이게 너무 정치권까지 영역을 넓히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저기 나오셨는데 실은 초선 의원들 후원금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잘 모아지십니까? 모경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사실은 후원금 모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워낙 사회생활도 오래 안 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노력하다 보면 네. 우리 또 지지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 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네. 근데 소액 후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게 드려요. 자부심이 좀 생겨요. 네, 사람 수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네, 네. 근데 사람 수는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 꼭 한번 마지막 채우는 것도 한번 네, 해보고 네. 싶다. 저도 제가 초선 때 4년 중에 후원금을 딱 한 번 채워봤습니다. 마지막 해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캐낼 때 그때 소액 후원으로 11월에 후원금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때 깜짝 놀랐는데 저희 22대 국회를 제가 보고 있으면은 저희 21대 국회 초선들에 비해서 한 10배쯤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일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도 의원들이 밖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려면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활동비가 후원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꼭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그 후원 계좌 있으면은 화면에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좀 비춰주시면서 후원금 계좌 좀 한번 띄워봐 주시고 직접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도 있고 네 모경정 의원님도 농협이네요. 네 농협을 다 많이 쓰는군요. 저도 농협이에요. 국회에 있어서 그렇죠. 국회. 자 모경정 의원님 또 여러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완전 생뚱맞은 소리인데 네, 괜찮습니다. 네. 댓글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 곽수산 안 닮았습니다. 곽수사 닮았다. 저는 그분을 모르고요. 안 닮았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곽수산 닮은 것 같은데 저거. 곽수산 닮았다라고 나온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좀 닮았네. 머리 스타일이 닮았네. 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바에는 계좌번호를 하나 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네, 곽수산을 닮은 모경정. 안 닮았습니다, 제발 캐스터님. 네. 김동환님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으세요? 저요? 네. 만세 닮았다 그러던데. 만세, 만세. 송일국 배우의 그 새쌍둥이 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중에. 송만세. 네, 그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잘생겼어요, 근데. 자, 아무튼 오늘 토요일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루파크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을 저희 나름대로 기울여 보자라고 해서 만든 그 데일리 프로그램입니다. 델리민주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주변에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조기 대선 직전까지 델리민주 50만을 만드는 거예요. 50만 정도를 만들어야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도 전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꼭 50만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후원금 대신에 저는 델리민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고 두 분 또 사안 생길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